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방의 선진 7개국 G7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부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년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18세기 세계 생산의 70%가 이루어졌던 동양. 하지만 이후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것은 서양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동서양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동양과 서양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고 그 답의 실마리를 바다에서 찾았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고 문명과 문명을 만나게 한 바다. 바다를 통한 교역은 세계사를 바꾸었습니다. 300년 전 동서양의 운명이 바뀌었고 또다시 재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바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97년) 세척의 범선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항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를 원정 대장으로 한 이 선단은 지금 유럽에서 인도를 바로 잇는 인도 항로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향신료를 교역할 수 있는 빠른 백길과 강력한 기독교 군주 프레스터 존을 찾기 위한 항해. 대서양을 넘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으로 향하는 그 길은 실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더없이 무력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사투. 선원들은 오랜 항해와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으로 줄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0명으로) 출발했던 선원은 2년 후 단 5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인도를 찾아 나섰던 걸까요?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도착.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본격화되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증권 분석가로 4년, 경제지 기자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양 중심의 세계 질서, 동양이 아닌 서양이 세계사를 이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각국의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시스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가져온 경제 발전,
유럽에 집중된 세계 시장, 각 나라의 교과서는 근대 세계사를 서양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대로 대항해 시대는 우월한 서양 문명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걸까요?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 바스코 다가마의 나라, 포르투갈이 보입니다. 15세기 새 대륙의 식민지를 가졌던 포르투갈을 두고 어떤 역사가들은 미스테리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면적에 당시 인구는 지금 우리의 2%인 100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작았던 나라 포르투갈이 어떻게 세계사를 바꾸는 첫 포문을 열게 된 걸까요? 바스코 다가마가 남긴 항해 일지에는 그가 항해를 시작했던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1497년 향신료를 찾아 포르투갈을 떠났던 바스코 다가마의 선단은 10달 만에 인도 남부의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캘리컷까지 무사히 도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찾아 헤맨 것은 당시의 부국 베네치아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동북부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베네치아. 매년 9월 열리는 곤돌라 축제가 한창입니다. 흔들리다라는 의미의 곤돌라는 과거 베네치아의 귀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수단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표현되었듯 무역을 통해 쌓은 막대한 부가 이들의 힘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베네치아. 이곳 상인들은 아시아와의 중개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대부분은 그 당시 지어졌습니다. 아시아와의 중개무역은 농사 지을 땅 한 평 없던 바다 위 도시를 지중해를 호령하는 해양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5세기 베네치아의 인구는 150만 명에 불과했지만 수입은 프랑스 전체의 5배에 달했고 해양력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거대한 상선과 군함이 드나들었던 크고 작은 운하는 찬란했던 베네치아 역사의 대동맥이었습니다. 베네치아를 부국으로 만들어준 교역품은 향신료, 그 중에서도 후추였습니다. 베네치아는 15세기 유럽 향신료 무역의 7-80%를 독점했습니다. Era ricco proprio appunto perché lavorava sulle spezie della Turchia, la Grecia, venivano con le navi. 동양에서 온 향신료, 후추. 중세시대 후추 한 줌은 사파이어 반지 2개와 돼지 15마리, 승마용 말 3마리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후추의 매력에
유럽인들은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아랍으로 또 다시 베네치아를 거쳐야만 살 수 있었기에 후추의 가격은 원산지에 비해 수백 배 비싸졌습니다. 중세 유럽인의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이자 욕망의 상징이었던 후추. 이 검은색 황금을 얻고 싶다는 바람은 새로운 항로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L'une était commerciale, qui était de contrôler le commerce des épices par la voie maritime et donc de détrôner, d'enlever, d'arracher le monopole à Venise du commerce et de la redistribution des épices en Europe. 해마다 스페인 전역에서 열리는 레콩키스타 축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아랍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곳입니다. En recuerdo de los modos cristianos cuando estaban aquí en Alcoy, el recuerdo de la batalla de los cristianos cuando eliminaron a los modos. 이스탄불은 과거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였던 그곳은 유럽의 정신적 고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던 이곳마저 1453년 아랍 세력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차지가 되었고 유럽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대륙이 장악된 상황에서 유럽이 동양의 물건을 구할 방법은 아랍 세력이 허락한 베네치아를 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How do you get rich? Go to Asia. How do you get to Asia? Well, they had to go around using water direction, using the oceans, because the Muslim empires had basically cut off trade, direct trade routes across Asia, between Europe and Asia.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 지중해 끝에 위치한 이들의 결핍은 새로운 도전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아랍 세력을 피해 아시아의 물건을 직거래할 방법으로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엘리케 왕자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탐험가, 항해 기술자, 지리학자, 천문학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항로 개척에 필요한 항해법과 지리를 연구했습니다. (1415년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 세우타를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마데이라, 아조레스, 카나리아 등지의 대서양의 여러 군도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꿈의 실현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80여 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인도를 눈앞에 둔 바스코 다가마 선단. 중간에 길을 잃을 뻔했지만 아프리카에서 만난 아랍 항해사 이븐 마지드의 안내 덕분에 무사히 인도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인도 남부 캘리컷. 인도에서 가장 큰 무역항 중 하나로 향신료의 도시라 불린 곳입니다. 이곳에 온 바스코 다가마 일행은 캘리컷이 리스본보다 더 큰 도시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선 베네치아와 이집트의 금화가 화폐로 쓰였고 후추는 100kg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선 다양한 향신료가 판매됩니다. What's wrong with like a strong flavor? Strong. 후추를 비롯해 육두구, 강황, 시나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향신료의 종류는 수십 가지나 됩니다. What is this? Pepper? Or 후추를 찾아온 바스코 다가마 일행에겐 놀라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500년 전 유럽에서 요만큼 후추로 집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 15,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후추라는 동양의 물건에 대한 열망은 포르투갈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조우했을 포르투갈과 인도 사람들. 동서양의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 일지에는 그날의 풍경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캘리컷에 도착한 바스코 다가마는 왕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렵게 왕의 허락이 떨어지고 이들은 왕에게 바칠 진상품을 꺼냅니다. 그것은 외투 12벌과 모자 6개, 설탕 등 포르투갈 왕이 떠날 때 챙겨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은 캘리컷의 왕과 신하들은 진상품이 볼품없다며 비웃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리스본과 캘리컷 두 도시의 생활 수준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는 중국 최대 도시입니다. 세계 제1의 컨테이너 항만인 푸둥항.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이곳. 푸둥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해 3,300만 TEU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56%는 푸둥항을 비롯한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물동량의 1위부터 6위까지를 차지한 도시도 전부 아시아에 있습니다. (15세기) 세계 무역의 최강자는 단연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의 그 힘을 보여주는 대사건이 1405년에 일어납니다. 명나라 세 번째 황제 영락이 파견한 정화 대선단. 300여 척의 함선에 2만 8천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출항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보다 큰 규모의 선단은 없었습니다. 정화 선단에는 말을 실은 마선, 식량을 실은 양선, 식수를 실은 수선이 동행했습니다. 대선단의 수장인 정화가 탄 보선은 길이 150m, 폭 60m에 이르렀습니다. 최대 8,000톤으로 추정되는 이런 거선은 모두 62척. 9개의 비단도층 200명이 당겨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하루 소비하는 식량만 쌀 100가마. 함대에는 상아, 코뿔소의 뿔,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 진귀한 보물이 가득 실렸습니다. 정화의 대선단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세계 최대, 최강의 함대였습니다. 정화는 대선단을 이끌고 28년에 걸쳐 모두 7차례 항해에 나섭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40개국 18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여정. 그 항해는 황제의 권위와 중국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화 대선단의 규모는 그로부터 100년 뒤 인도를 찾아 나섰던 바스코 다가마 선단보다 100배 이상 큰 것이었습니다. 下西洋呢，应该说，一个就是宣扬国威，安抚事宜，那还有一个呢，就是客观上也增进了这个中国与这个沿途各个国家的政治、经济、文化的交流，这个起到了非常好的。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끝이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기에 거둬들인 엄청난 부로 개축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은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동양의 경제는 일찌감치 다양한 부문에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불과 300년 전 아시아는 유럽보다 앞선 문명과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00년부터) (1750년까지) 세계 인구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거주했습니다. 세계 경제 생산의 약 70%를 차지한 것도 아시아였습니다. I think if somebody from outer space had come to the Earth around the year 1400 and you'd ask them which part of the world is going to become the dominant part of the world, I think they would have almost certainly said East Asia is going to dominate the world. 물라카 해협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바다의 길목입니다. 이 해협과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 물라카는 계절풍이 바뀌는 곳에 위치해 있어 다음 여행을 떠날 상인들이 기다리기에 딱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물라카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물라카가 번영했던 당시 항구엔 2천여 척의 무역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문물과 사상을 주고받았던 동양의 상인들. 물라카에선 80여 개의 언어가 통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여러 국가 출신의 통역관들과 함께 다니며 아랍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또 인도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았던 교역품은 주로 인도의 후추, 중국의 비단, 아라비아의 커피 등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도착하기 수백 년 전부터 아시아의 바다에서는 수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다우선 축제. 1000년 전 이 바다를 누볐던 아랍 상인들의 전통을 잇자는 의미의 행사입니다. 정해진 선원은 한 배에 10명. 이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거쳐 카타르로 오는 여정으로 1500km의 바닷길을 달립니다. 항해는 오로지 다우선의 삼각돛과 바람에 의지합니다. 계절풍을 이용해 교역을 해왔던 아라비아 상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They will go by this ship for 2 months. They will be traveling without engine, just by sail, by dhow. They will go to India, same what they do long time, 100 years or 200 years back. 포르투갈이 등장한 15세기 전까지 아시아의 바다 무역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실크로드라 불리는 사막의 길을 열었던 이들은 8세기엔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기 전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운송수단은 바로 낙타였습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험준한 산맥과 사막을 넘으며 문명과 문명을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유향은 역사가 오래된 아라비아 반도의 대표적인 교역품입니다.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서 흘러나오는 액즙이 굳으면 고무수지가 되는데 그 모습이 유두를 닮았다고 해서 유향이라고 합니다. 유향은 고대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여겨지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찍이 아랍 상인들을 바다로 불러낸 것도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바닷길이 열린 이후 큰 규모의 아랍배는 12,000마리의 낙타 목까지 해냈습니다. 이제 바다는 상품 교류를 넘어 사람과 문명 교류의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15,000km에 이르는 해양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은 우리나라의 신라였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경주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민족이라기엔 어딘가 어색한 얼굴. 신라에 왔었던 아랍인의 흔적입니다. 경주 불국사에도 아랍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3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향입니다.
아랍인들의 해양 실크로드 종착역은 바로 이곳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아랍 문화권과 교류하며 눈부신 황금 유물을 낳았습니다. 금 알갱이에 가는 금실을 붙이는 이 기법도 아랍에서 온 것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신라가 해양 실크로드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신비한 유물이 한 점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인면유리 구슬입니다. They all have a thin coating of mosaic canes on them, which are stretched at the ends, maybe one end or both ends. And this, to those people who study this, besides the glass composition, are very dead giveaways that they come from Java. 동자바섬 레독 옴보. 신라 인면 유리 구슬과 같은 유리 구슬을 생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에게 한국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진만을 보고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리 심지에 유리 조각을 붙여 얼굴 문양부터 잡아 나갔습니다. 얼굴 윤곽선 하나하나를 만듭니다. 9시간이 지나자 얼굴 문양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얼굴 문양을 길게 잡아당겨 늘린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자르면 수십 개의 얼굴 문양이 생깁니다. 만들어진 문양들을 유리막대에 빙 둘러 덧댄 뒤 불에 녹여서 구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똑같이 만들어진 구슬. 신라 인면유리 구슬은 아시아의 동쪽 끝 신라와 남방 문화권 사이에 해양 네트워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시아는 오랜 세월 스스로 개척한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문명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Jusqu'au XIXe siècle, les Occidentaux sont relativement marginaux dans le commerce intra-asiatique. Ils n'était pas du tout la force principale dans le commerce intra-asiatique. La force principale, c'était ces réseaux, précisément, chinois, japonais, arabes, indiens. (15세기) 말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불을 찾아 아시아의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선 동양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볼 수 없던 화려하고 다양한 물건들, 동양의 도자기와 비단, 향신료, 면은 주변인에 불과했을 유럽인들의 욕망에 불을 질렀습니다. Comment from the Agricultural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in as late as 1753, when they're incorporated, they dedicate themselves to the hope that someday our country may be as flourishing as China. Wow. 1753, that's pretty late. 아시아의 바다를 차지하려는 유럽의 욕망은 폭력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509년 2월 인도 서북부의 디우 해역. 포르투갈 함대의 캬라크선 18척과 아랍 연합 함대의 갤리선 100여 척이 바다에서 맞붙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던 해전.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포르투갈 함대는 갑판에 설치된 포로 엄청난 해상 포격을 가합니다. 포르투갈의 강력한 포격에 아랍연합 함대는 공격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전투는 포르투갈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누가 봐도 아랍연합 함대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전투.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인도 캘리컷에는 아랍 상인들의 전통 상선 다우선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아랍에서 무역선으로 사용되는 다우선은 바다에서 부드럽게 나아가며 암초에 부딪혀도 배가 깨지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하는 전통적인 상선입니다. 평화로운 아시아의 바다에서 교역을 해왔던 아랍 상인들에게는 화력을 갖춘 전투선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랍의 함대는 갤리선이라 부르는 전투용 함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갤리선은 선수의 무거운 것을 달아 상대 함선의 옆구리를 충돌시켜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People, it just wasn't part of the culture to heavily arm ocean-going vessels. Meanwhile, the Europeans, who are building heavier and heavier cannon with heavier and heavier recoil. 디우 전투에서 포르투갈이 사용한 캬라크선. 전투선과 상선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범선이었습니다. 갤리선이 적의 선체와 충돌하거나 병사들이 상대방의 배로 건너가 싸우는 방식이었다면 포르투갈의 캬라크선은 배의 옆을 대포로 무장하고 포를 이용해 싸우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캬라크선은 전투선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선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Galleys classically only have guns right at the front. Because, of course, they have oars at the side. The Indian forces, the eastern forces, their only artillery was really bows and arrows and stuff which is thrown. Whereas the Portuguese on their ships, particularly the six big carracks which they had, had artillery. They had, guns. 기원전부터 지중해에선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유럽은 바다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동양에게 뒤졌지만 무기만큼은 서양이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We come to India, they say, we Europeans have great things. You people in India should all want what we bring. But they get there and people in India say, no, really, you have terrible things. We don't want any of your European stuff. We can make much better stuff here in India. It then turns out, though, that Europeans have something else which they do better than anybody else in the world, and that's guns. Europeans have fantastic guns. So the Europeans start shooting people. 디우 전투 이후 인도양의 패권은 포르투갈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포르투갈은 그들이 점령한 주요 바닷가 거점마다 견고한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요새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 포르투갈의 고리라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그 안에서 교역하는 다른 나라 상인들을 무력으로 지배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후추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한 초록색을 띠는 이것이 다 익은 후추입니다. 후추는 열대 기후 어디서든 자생하는 생명력 때문에 나무 한 그루당 5에서 6kg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라나는 검은 황금. 아시아와의 후추 무역으로 포르투갈은 유럽의 변방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포르투갈의 성공은 유럽의 경쟁국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더 많은 향신료와 후추를 차지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력에 의존하며 무역을 하지 않았던 아시아의 바다는 포르투갈 등장 이후 그 성격이 변했습니다. And they discovered that guns close a business deal really effectively. If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die if they don't trade with you, they trade. Europeans are able to start making enormous amounts of money from doing this. And this story continued for a very long time. 포르투갈 리스본에는 바스코 다가마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제로니모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 이후 포르투갈은 향신료 교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인구 100만의 작은 나라였던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15세기) 급작스레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했던 포르투갈은 승승장구하며 번영을 이뤘습니다. 서양보다 앞서 있었다는 동양의 문명. 포르투갈이 학살과 폭력을 저지르는 동안 동양의 국가들은 왜 포르투갈을 두고만 봤던 걸까요? 중국 마카오는 아시아 속 유럽이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심 한가운데 유럽의 색채를 띤 건축물들이 보입니다. 1553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점령했고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나타난 강력한 유럽에 의해 정복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동양. 하지만 이 그림 한 장이 역사의 또 다른 장면을 말해줍니다. 1516년 포르투갈 최초의 중국 대사로 임명된 토메 피레스는 중국과의 교역을 허락받기 위해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조공 관계에 있던 물라카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칠 수 없다는 사실에 경로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토메 피레스의 운명은 감옥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토메 피레스에 대한 기록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습니다. The Europeans, I think, were lucky.
No. The Portuguese in particular. And then the Dutch and the English followed them. They were lucky that for reasons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m, the Chinese had made decisions to withdraw their navy, leaving the Indian Ocean and then through the Straits of Malacca into the South China Sea and then up to the north with Japan and Korea. 포르투갈은 인도양 해역의 주요 항구 도시를 점령하고 견고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의 중요한 항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바다에 한정된 것일 뿐 육지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아를 점령했던 인도의 총독들은 본국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육지의 어느 요새도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결심은 육지에서는 누구도 위태롭게 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것이다. They're able to take Goa partly because there are some of the landed powers who find them a useful ally. And they don't get much beyond those little fortified coastal towns. I mean, as late as the 1690s, when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tries to move inland, they're crushed. 서양이 아시아의 바다로 나오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그때 아랍은 오스만 제국으로, 인도는 무굴 제국으로, 중국은 명나라로 각자의 세력을 견고히 하며 확장해 나갔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육지에 기반을 뒀던 동양에게 바다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양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100년 전에 세계 최대의 식민 강대국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7차 항해를 마지막으로 명나라 정부는 대항해를 중단했고 세계 최강의 중국 해군은 아시아의 바다에서 물러났습니다. 정화의 마지막 항해 이후 강력했던 중국의 해상권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중국 정부는 왜 바다를 버렸던 것일까요? L'expansion maritime chinoise, qui est très forte, qui est très rapide et qui est très impressionnante, ne s'est pas poursuivie parce que la cour, l'empire, l'administration impériale considérait que c'était trop coûteux, que ce n'était pas dans la tradition chinoise de quitter la terre, et la Chine n'avait pas d'ambition commerciale avec ces pays étrangers. 아랍,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육지의 제국 동양과 달리 서양은 바다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 차이가 동서양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후추에 대한 욕망으로 시작된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는 우월한 서양 문명의 결과물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포르투갈이 처음 바다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들은 아시아의 바다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상인 집단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동양 상인들의 교역망은 여전히 번성했고 포르투갈은 향신료 교역을 지배한 것이 아닌 일정 부분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요새를 만들고 토착 주민을 학살하고 포르투갈 고리를 만들어 다른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제한했지만 1500년대 포르투갈의 후추 교역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10%에 불과했습니다. By the 15th century, the most developed and richest and most sophisticated parts of the world had been in East Asia for about 1,000 years by then. And why did they want to get to Asian waters? Because that was the source of where all the wealth was. They knew that. You know, they weren't ignorant of where the source of wealth was.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로마 시대부터 땅의 끝이라 불렸던 포르투갈 호카고즈에 올랐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바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근대 이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동양의 풍요는 동양의 여러 제국들이 바다에서 철수하면서부터 시들어갔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바다로 진출한 서양은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에 의해 짜여진 세계 질서의 큰 틀은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방 선진국의 GDP를 한중일 동아시아가 무섭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21세기 많은 전문가들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지금, 뒤진 문명이었던 서양이 근대 이후 세계사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다에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